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조지아 포메이션은 4-3-1-2이며 공격 전개는 로브자니제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로브자니제는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그의 시야에서 나오는 스루 패스는 곧바로 찬스로 이어진다. 매크바비슈빌리는 과감한 드리블과 페네트레이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개인 능력으로 경기 흐름을 단숨에 전환시킬 수 있다. 퀼리탈리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와 슈팅 타이밍으로 보조 득점 루트를 마련한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매크바비슈빌리에게 몰리면 노마크 상황에서 다른 자원들이 결정타를 날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튀르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크티르콜루는 측면에서 순간 속도와 커신 슈팅으로 위협을 가한다. 이을디즈는 중원에서의 크리에이티브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전개가 느려지는 약점을 보인다. 퀼러는 젊은 에너지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를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선택이 단조로워 예측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측면 돌파 이후 크로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조지아 수비 블록에게 읽히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개 속도가 끊기면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반복되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 경기는 결국 로브자니제의 시야와 매크바비슈빌리의 돌파가 튀르키의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달려있다. 튀르키예는 측면 의존적 전개가 단조로워지며 중앙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조지아는 에이스를 축으로 한 전술 파생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 경기 후반까지 공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심리적 우위를 종합하면 조지아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홈팀 리투아니아 후방은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세우며 측면 풀백의 전진을 자제해 안정감을 우선시한다. 중원의 실브카와 보로비우프는 전환 시 빠른 롱패스로 단순 역습을 설계하지만 점유율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한다. 최전방 파울라우스카스는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버티는 움직임으로 이선 합류를 돕지만 홀로 고립되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공격 전환은 속도감보다 버티기와 반칙 유도의 무게가 실리며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창의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홈에서도 과감하게 나서기보다 수비 집중력과 제공권 싸움에 힘을 싣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정팀 몰타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실제로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4-5-1 형태로 수비에 치중한다. 무봉은 역습 시 빠른 돌파로 활로를 개척하지만 지원이 늦어 득점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오버핸드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에 집중하며 롱패스보다 짧은 연결로 안전한 빌드업을 선택한다. 테마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낼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공격보다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우며 한 골 싸움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이다. 이 경기는 전술적 성향이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이라 득점 기회가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리투아니아와 몰타 모두 수비 블록 유지와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무득점 흐름 속에서 승부처가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며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홈팀 리히텐슈타인 포메이션은 3-5-2로 두 줄 블록을 형성해 버티기에 나선다. 세글람은 최전방에서 몸싸움으로 버텨주지만 지원이 부족해 단독 플레이로 고립될 때가 많다. 루케 노타로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압박을 병행하지만 템포가 느려 빠른 전환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하슬러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간헐적인 역습을 전개하지만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체 라인이 내려앉아 공간을 막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세컨 페이지에서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원정팀 벨기에 포메이션은 4-2-3-1로 점유율과 공간 장악에 초점을 맞춘다. 루카쿠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해 전방에서 득점과 연계의 중심을 맡는다.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만들어내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킬러 본능을 드러낸다. 틸레만스는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템포를 바꿀 수 있는 키플레이를 담당한다. 그리고 교체 카드로 대기 중인 루케바키오는 순간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후반 흐름을 바꾸는 조커 역할이 가능하다. 리히텐슈타인은 버티는 전술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뒷공간 실점이 커진다. 벨기에는 루카쿠와 도쿠의 전방 파괴력에 더해 틸레만스의 전개력이 균형을 맞추며 루케바키오의 조커 카드까지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초반부터 원정이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는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뎁스와 개인 기량의 격차가 스코어로 연결되며 벨기에가 승리를 확정짓는 그림이 유력하다.
홈팀 불가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다.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전개와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하면 탈압박이 원활하지 못해 흐름이 끊긴다. 페트코프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결정적인 장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크라이프는 이선 침투와 세컨볼 경합에 힘을 보태지만 문전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져 득점 기여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역습을 노리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 결국 홈 2점을 바탕으로 초반은 버틸 수 있지만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 부족이 큰 약점으로 드러난다. 원정팀 스페인 포메이션은 4-3-3이다. 니코 윌리엄스는 터치라인을 따라 빠른 돌파로 상대를 흔들며 컷백으로 박스 안 공격수에게 양질의 기회를 만든다. 오야르사발은 문전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 한순간에 골로 연결할 수 있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와 전환을 매끄럽게 가져가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조율한다. 특히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쥔다. 결국 다양한 공격 루트와 조직적 압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이 경기는 홈 불가리아가 버티기 전술을 펼치겠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한계로 반격의 힘이 부족하다. 스페인은 측면 돌파, 문전 결정력, 중원 장악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스페인은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스페인의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홈팀 슬로바키아 포메이션은 3-4-3이며 보제닉은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일선 압박에 나서지만 연계 속도는 더딘 편이다. 투푸타는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벌리려 하지만 볼 전개 템포가 늦어 상대 수비가 정비될 시간을 준다. 두단은 이선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세컨드볼 회수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윙백 한치코가 측면 수비 전담을 맡고 있어 경기 내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정팀 독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필크루그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정통 스트라이커다. 아데예미는 스피드를 활용해 좁은 공간을 찢고 들어가며 순간적인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비르츠는 전환의 핵심으로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패스를 뿌리며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독일은 이 셋을 집중적으로 오른쪽에 배치한 뒤 수비가 쏠리는 순간 반대쪽의 볼테마드에게 오픈 패스를 전개한다. 볼테마드는 1대1 상황에서 개인 돌파로 득점 찬스를 창출하는데 이는 농구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그대로 경기장에 옮긴 듯한 전략이다. 독일은 농구식 아이솔레이션을 축구에 그대로 이식해 볼테마드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한다. 슬로바키아는 한츠코를 중심으로 막아내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점유율 템포 전술 디테일에서 우위를 보이는 독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어떻게 스코어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줄 무대다. 홈팀 룩셈부르크 포메이션은 5-3-2이며 로드리게스가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진다. 시나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마무리 능력은 기복이 크다. 바에이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는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수비 라인은 5명이 촘촘히 배치되며 공간 봉쇄에는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공격 전개는 단순히 전방 타깃을 향한 패스에 집중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북아일랜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프라이스가 최전방에서 공중볼 경쟁과 연계 지점 역할을 수행한다. 스미스는 측면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뒷공간 커버에 취약하다. 사빌은 미드필드에서 볼을 순환시키며 안정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만 전진 패스의 날카로움은 부족하다. 수비 라인은 높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며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린다. 결국 빌드업 속도가 느려지고 공격 패턴이 중앙에 몰리며 루즈한 흐름이 자주 발생한다.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 밀집을 노리지만 오히려 전개가 무거워지며 루즈해질 공산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 의존도가 높고 북아일랜드는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더라도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90분 내내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네덜란드는 4-3-3을 기반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데파이는 전방에서 타깃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각포는 좌측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컷인 슈팅을 반복하며 풀백과의 오버래핑 조합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프랭키 데용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템포 조절을 맡아 압박 회피 후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그리고 포백윙 조합이 동시에 측면을 점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스 진입 횟수가 많아지고 공격 전환도 날카롭다. 원정팀 폴란드는 3-5-2를 바탕으로 수비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측면 공간은 윙백 한 명이 고립돼 부담이 크다. 피용테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세컨드 볼을 따내며 연계에 관여한다. 스비데르스키는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침투하며 박스 안 공간을 파고들지만 볼 배급 속도가 늦으면 고립된다. 스지만스키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병행하지만 넓은 커버 범위를 혼자 소화하기에 간격 유지에서 허점이 생긴다. 결국 폴란드는 중앙에서는 단단해도 측면 수적 열세가 반복되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실점 빌미를 내줄 수 있다. 네덜란드는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폴란드는 윙백의 수비 부담이 크고 커버가 늦는 순간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더라도 결국은 네덜란드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